아동기 행동장애 제6장 불안장애. 이 장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와 장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논의될 아동과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겁이 많으며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며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기술된다. 이들은 행복하지 않으며 자신감도 부족해 보인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감정을 발산하는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를 기술하기 위해 내재와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1. 내재와 장애에 대한 서론.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 장애를 분류하기 위한 경험적 노력은 내재와 문제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증후군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상적으로 정의된 분류에도 내재와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내재와 문제를 신경증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표현하였으나 이 용어는 이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공포증이나 강박증,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이 장과 다음 장은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DSM 체계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로 기소되고 있는 다양한 임상적 진단 범주들을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 때문인가? 한 가지 이유는 특정 진단 범주에 대해 적합한 평가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한 가지 이상의 하위 범주 혹은 장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가 있다. 개인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현상을 공병이라고 하는데 공병은 이미 제5장에서 논의되었다. 여기에 바로 딜레마가 있다. 불안장애로 진단된 아동이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황이나 발표 상황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보이는 사회공포증을 살펴보자.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받은 7에서 13세 아동 가운데 60%는 다른 DSM-4 진단도 받는다. 추가로 받은 진단의 36%는 다른 불안장애였다. 다른 종류의 내재와 장애도 진단되었다. 알바노, 촐피타와 발로는 8에서 17세 아동과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표본에 대해 기술하였다. 사회공포증 진단 외에도 26%는 다른 진단을 한 가지 더 받았으며 26%는 두 가지, 그리고 19%는 세 가지 이상의 다른 진단을 받았다. 가장 빈번하게 받은 진단은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같은 다른 내재와 장애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나 파괴적 행동 장애와 같은 외연화 장애까지 고려하면 공병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불안장애 아동이 이러한 외연화 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정 장애의 변별성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제 내재와 장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장에서는 불안장애를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우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불안장애의 정의와 분류. 일반적으로 불안 혹은 두려움은 지각된 위협에 대한 복잡한 형태의 세 가지 반응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3요소 모델은 행동 반응, 생리적 반응, 그리고 주관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불안을 1차적 특징으로 하는 아동비 청소년기 장애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다. 여러 가지 불안 장애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분류 체계가 가장 타당하고 유용한지 결정할 만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DSM 접근이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도 DSM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DSM 접근. DSM-4는 대개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불안장애 유형을 한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분리불안 장애이다. 분리불안 장애의 두 가지 특징은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과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DSM-4에 포함된 다른 불안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 공포장애의 주요 특징은 분리나 낯선 사람이 아닌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황장애는 특정 공포 자극이나 위협적 상황이 없는데도 극심한 불안 발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화된 불안 장애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불안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건에 대해 빈번하고 극심한 불안 또는 걱정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강박 충동 장애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비합리적 생각 또는 충동, 그리고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특징된다. 이러한 강박적인 의식이 방해를 받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불안을 가리킨다.
아동은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반복 경험하게 되며 사건과 관련된 자극들을 회피하려 하고 높은 각성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불안장애의 유형에 대한 정의는 각 유형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 경험적 접근. 통계적 절차에 근거하고 있는 경험적 체계 또한 불안장애와 관련된 하위 범주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아첸바흐와 레스콜르라는 내재화 장애라는 광범위한 범주 안에서 불안, 우울, 증후군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립된 불안 증후군이나 DSM의 특수한 불안 장애에 해당되는 좁은 범위의 증후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기의 경우 여러 가지 불안 및 우울 증상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불안 장애의 증상은 신체화 호소나 위축 같은 다른 내재화 장애에도 포함되어 있다. 표 6-1 불안 우울 증후군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 문제, 잘 운다, 두려움, 학교를 두려워함, 나쁜 행동에 대한 걱정, 완벽하려는 욕구,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낌, 가치 없다고 느낌, 긴장, 겁, 불안, 지나친 죄책감, 자의식, 비판받았을 때 상처받음,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함,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걱정함, 실수에 대한 두려움, 걱정. 3. 특정 공포증. 공포증을 가진 아동은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이나 대상을 회피하려고 한다. 예컨대 개를 무서워하는 아동은 밖에 나가기를 거부한다. 큰 개가 가까이 가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부모에게 달려가 보호를 요청한다. 아동은 도움을 구하면서 긴장감과 공허 혹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구토와 심장의 고동 그리고 호흡곤란도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개에 대한 두려움은 아동의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양식이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1. 정상적인 두려움의 발달 특징. 정상적인 두려움은 중요하며 적응적인 발달의 한 측면이다. 정상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해는 임상적 관심을 요구하는 아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두려움의 발달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경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1. 일반적 유병률. 일반 모집단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은 놀라울 정도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한다. 젤시드와 홀메스는 2에서 6세 아동들이 4-5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4-5일마다 한 번씩 두려움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맥팔렌, 알렌과 는 2에서 14세 아동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전체 대상의 90%가 특수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라우파우스와 몽크가 연구한 6에서 12세 아동들 중에는 43%가 7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두려움 유병률에 대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가 보고한 두려움의 수보다 41%나 더 적게 평가하고 있었다. 아동기의 두려움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심한 두려움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 자녀가 극심한 두려움을 보인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0에서 12세 아동 중에서 1000명당 7명만이 심한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루터, 티자르와 위트모르의 화이트 섬 연구 결과와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올랜딕의 연구에서는 3에서 11세 아동들이 평균 9에서 13가지의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킬크패트릭의 연구에서는 15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평균 2-3가지의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역학 연구 결과도 극심한 두려움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방구조화 면접법을 사용하여 정상 아동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불안장애 증상이 보다 자주 발견된다. 즉 전체 연구 대상의 10.7에서 22.6%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공포 증상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남아에 비해 여아들이 두려움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이가 많은 아동들에서 더 두드러지며 유치원 아동이나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아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한 연구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나타내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남아와 여아가 보이는 차이는 부분적으로 성역할 기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수와 강도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6-1은 이러한 일반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떤 두려움은 특정 연령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즉,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6에서 9개월에 가장 두드러지며 상상 속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2세에,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4세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불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바우어도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하고 지각 발달의 변화가 아동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내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을 변별하는 능력의 발달은 어린 아동들이 왜 귀신이나 괴물을 무서워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나이가 많은 아동들은 사회와 가정을 통해 물리적인 위험이나 상해 같은 현실적인 것들을 두려워한다. 특정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 수용되는 연령과 아울러 사회적 기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아동들은 자라면서 잘 때 느끼는 두려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연령과 아울러 성역할에 대한 기대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의 남아와 여아가 무서운 꿈을 꾼다고 보고하지만 6학년이 되면 남아는 10%, 여아는 70%가 이 같은 경험을 보고한다. 아동의 두려움은 임상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경미한 두려움 반응이나 발달 단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곧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종단 연구들은 정상적인 두려움이 대체로 일시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일시적이긴 해도 두려움이 아동에게 큰 불편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의 기능을 방해할 경우에는 개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령에 적절한 두려움은 정도가 지나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임상적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포라는 용어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2. 특정 공포증의 DSM 진단 기준. 특정 공포증에 대한 DSM 진단의 중요한 특징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현저하며 지속적인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특정 공포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에 노출되면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불안 반응이 유발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불안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공포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며 회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한다. 두려움이 현저한 심리적 불편을 일으켜야 하며 아동의 일상생활, 학업 또는 대인관계에 방해가 되어야 한다. DSM-4는 특정 공포증을 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주사 상해형, 상황형, 그리고 기타의 5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역학빛 발달 과정. 특정 공포증은 아동과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불안장애의 하나이다. 유병률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문헌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약 5%가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 혹은 공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공포증은 보통 남아보다 여아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차는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 특정 공포증의 자연적 발달 과정에 대해 알려진 연구 결과는 그리 많지 않지만 아동의 공포는 비교적 경미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치료 없이도 호전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시간에 따른 연속성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회고에 의존한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성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특정 공포증이 아동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또한 공포증을 가진 성인들이 보고하는 발병 연령은 다양한 공포의 발달 과정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오스트는 6가지 DSM-3 진단을 받고 치료에 의뢰된 성인들이 발병 연령을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특정 공포증은 발병 연령이 아주 빠르며 주로 아동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공포증은 아동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정 공포증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은 다른 진단 기준도 만족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라스트 스트라우스와 프란시스는 특정 공포증 때문에 불안장애 클리닉에 의뢰되어 온 아동들 가운데 대다수가 한 가지 이상의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정 공포증과 함께 진단된 장애는 다른 종류의 불안장애, 우울증 및 기분장애, 그리고 반항성 장애와 같은 외연화 장애였다. 공포증 아동의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공병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공포증. DSM-4에 제시되어 있는 공포증의 두 번째 범주는 사회적 공포증이다. 사회적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진단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공포증은 지금까지 그다지 체계적인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1. 사회적 공포증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공포증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활동과 상황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남들 앞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조차도 회피하려고 한다. 알바노, 초루피타와 발로는 학교 식탁에 가지 않으려고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서 보냈던 한 10대 소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 공포증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거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친구의 생일 파티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며 청소년들은 동아리 활동과 댄스 파티 같은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성 친구를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에게는 친구와 자전거를 타거나 쉬는 시간에 어울려 노는 것과 같은 비구조화된 또래 관계가 가장 힘든 상황으로 경험된다. 사회적 공포증 아동과 청소년은 창피를 당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걱정의 예가 표 6-2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 개정판에 포함된 문항들이다. 표 6-2 아동용 사회적 불안 척도 개정판의 문항예. 다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아이들이 나를 놀린다고 느낀다.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수줍음을 느낀다. 어떤 아이들이 있으면 긴장이 된다. 잘 아는 친구들이 있을 때도 수줍음을 느낀다. 다른 아이들에게 함께 놀자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질병과 복통의 호소도 흔한데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사회적 공포증 아동과 청소년은 일반화된 불안을 경험하기 쉬우며 친구들에게도 덜 수용되며 자존감이 낮고 우울이나 고독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공포증 아동과 청소년이 감수해야 하는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루이스는 12세 된 백인 남아로 주기적인 등교 거부와 사회적 위축 그리고 위안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 때문에 학교 상담 교사에 의해 클리닉에 의뢰되었다. 루이스는 친구가 없었으며 집단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루이스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식사하는 것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스페인어 시간은 루이스에게 특히 힘든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다든지 교우들과 회화 연습을 해야 하는 과제 때문이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그가 항상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소심하며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안심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루이스의 어머니도 과거에 불안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세상에는 나와 루이스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적은 편이었다. 루이스는 사회적 공포증과 일반화된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2. 분류. DSM-4에 따르면 사회적 공포증은 대인관계나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창피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두려움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한 당황하거나 창피를 당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아동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달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아동이 친숙한 사람들과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즉 아동의 어려움이 단지 사회적 기술이 적절하지 못한 데 기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불안이 성인들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장면에서도 발생하여야 한다. 사회적 공포증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안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거의 항상 불안이 유발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불안이 지나치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회피하려 하거나 극심한 심리적 불편을 참는다. 불안이 학업이나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며 현저한 심리적 불편을 유발해야 한다. 3. 역학빛 발달 과정. 사회적 공포증의 발달은 정상적 발달의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 6개월에서 3세 아동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과 분리 불안이 흔히 일어난다.
사회적 공포증의 중요한 부분인 자기의식은 훨씬 나중에 발달한다. 자기 자신을 사회적 대상으로 보고 수치감을 느끼는 능력은 4, 5세경에 생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부정적 평가를 걱정하는 경험은 8세가 되어야 가능하다. 아동기 후기나 청소년 초기가 되면 이러한 인지적 특징과 함께 자신의 외모와 행동이 다른 사람의 평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사회적 평가적 요소가 있는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며 집단 활동을 해야 하고 체육이나 음악 시간에 다른 사람 앞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책임감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제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들은 댄스 파티나 이성교제 같은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사회적 공포증은 이 시기의 발달 단계에서 흔히 경험되는 불안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차와 사회적 요구로 인해 어떤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공포증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불안이 흔히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적 불안과 비정상적인 사회적 불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심각성의 용어로 정의되어 있는 DSM 진단 기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불안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며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임상적 수준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사오, 콘라트와 피터맨은 12에서 17세 청소년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표본의 약 51%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첸, 스테인과 캐슬러는 14에서 24세 지역사회 표본에 대해 DSM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이 남자는 9.5%, 여자는 4.9%라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공포증은 전체 아동과 청소년의 약 1%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상 모집단의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기에 흔하게 진단된다. 라스트 등은 불안장애 클리닉에 의뢰된 청소년의 14.9%가 1차적으로 사회적 공포증 진단을 받았으며 32.4%는 과거에 한 번 이상 사회적 공포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회적 공포증의 유병률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클리닉에서 진단을 받은 아동의 보고와 회고에 의한 성인들의 보고에 의하며 청소년 중기와 후기가 가장 전형적인 발병 연령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견은 앞서 논의되었던 발달 과정과 일치한다. 사회적 공포증이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진단되고 있지만 더 일찍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거의 진단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포증의 유병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성인 유병률과의 차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 실제보다 적게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보다 적게 발견되는 한 가지 이유는 사회적 공포증을 가진 청소년이 남들에게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 사회의 문제를 축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우려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 공포증 청소년들은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장애 기준도 충족시킨다. 루이스의 경우처럼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진단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다른 종류의 불안 장애이다.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도 많다. 생각상자, 선택적 함구증과 사회적 공포증. 유치원에 다니는 여아 에이미는 유치원에서 또래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 에이미는 유아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 에이미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은 선택적 함구증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선택적 함구증 아동들은 특정의 사회적 상황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들이란 학급이나 놀이 상황 같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반드시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며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는 가족들과 말을 하기도 한다. 이 장애는 보통 5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택적 함구증 아동은 보통 수줍음을 잘 타며 위축되어 있고 겁이 많으며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는 아동으로 기술된다.
DSM-4에서는 선택적 함구증을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기타 장애로 분류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장애를 사회적 공포증의 한 유형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블랙과 UHD에는 선택적 함구증 진단을 받은 30명의 아동 중에서 90%가 사회적 공포증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둠리트와 동료들도 그들이 평가한 50명의 선택적 함구증 아동 모두가 사회적 공포증이나 회피 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다른 불안 장애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선택적 함구증을 사회적 공포증의 한 유형으로 보는 관점은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